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조선일보의 선우정 논설위원, 제가 선우정 논설위원의 칼럼은 늘 재미있게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선우정 칼럼을 보면서 생각들이 다 좀 비슷하구나. 제가 그런 공감을 하면서 이 칼럼을 소개해 드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우정 칼럼의 제목은 합리적 모피아에 포획된 대통령실입니다. 이 모피아는 옛날 재무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기획재정부입니다. 기재부. 합리적 모피아. 앞에 굳이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합리적. 왜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붙였는지 칼럼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재부가 요구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8%로 결정이 됐는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게 여당안보다는 당연히 낮고 야당안보다도 낮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더 했어야 되는데 기재부가 8% 안을 냈고 그게 결정됐다. 반도체 하더니 이럴 수 있냐. 그런데 기재부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 그것도 그렇겠네라고 고개가 끄덕여진다. 경쟁국인 대만이 5% 세액 공제를 하고 있고 대만이 25% 공제를 추진하는 분야는 이미 우리가 40%를 적용하고 있으니 우리는 대만보다도 더 많이 세액 공제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이 말이죠. 기재부의 설명이. 또 작년에만 보더라도 삼성이 32조 원을 반도체에서 벌었고 SK 하이닉스가 15조 원을 반도체에서 벌었는데 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을 특별히 더 도와줘야 하는가? 지것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런 식의 설명을 기재부가 하는 걸 들으면 그것도 그럴 것 같아 라고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재부의 합리성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그러면서 이제 선우정 논설위원의 주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 정권이라고 하지만 실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 대통령실은 검찰이 아니라 속칭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 관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당장 비서실장 김대기가 경제 관료 출신이고 국정 전반의 조율을 위해서 새로 신설한 국정기획 수석이 경제관료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선우정 논설위원이 20년 전 자신이 기재부를 취재했던 경험을 얘기합니다. 20년 전에 기재부를 취재한 적이 있다. 구성원들이 매우 우수했다. 특히 설득하는 기술이 뛰어났다. 판사 검사는 판결문과 기소장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경제관료는 판결문도 기소장도 없다. 오로지 최고 권력자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만이 경제관료로 살아남을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들은 보고서 작성에 날밤을 새우는 것을 밥 먹듯이 한다. 박정희 대통령 때 브리핑 잘하던 사람이 가끔씩 파격적으로 발탁됐던 것을 연상케 하는데 기재부 관료들이 보고서로 대통령을 녹여내는데 뛰어난 재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피아 경제 관료들을 그들을 탓하면 안 된다. 왜? 그것은 그들의 생존 방식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아남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거기에 포획된 대통령이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선우정 논설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들에게 포위되고 있고 포획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에는 관료의 합리성에 포획되면 안 되는, 관료적 합리성을 뛰어넘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 한국 IT 산업의 초석을 놓은 오명 과기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명 전 부총리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반도체를 개발해야 한다고 나섰을 때, 이게 1980년대입니다. 반도체를 개발해야 한다고 나섰을 때 가장 심하게 반대했던 부처가 경제기획은, 지금의 기재부였다. 이 사람들의 당시 주장은 이랬다. 반도체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돈이 없다. 또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기술이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 또 반도체는 워낙 프로덕트 사이클, 생산 수명이 짧아서 2, 3년에 불과해서 하나를 간신히 개발을 하면 그 사이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와서 비용조차 건드리기 힘들다. 그러니 우리가 뛰어들어서는 망한다. 그렇게 기재부가 반대를 하니까 그럴듯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대통령이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쌀 없이 무슨 밥을 먹겠다는 것이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쌀부터 농사해야 한다. 해서 반도체 산업을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80년대 중반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기재부의 당시 주장이 합리적이었다는 거예요. 삼류 TV, 세계에서는 삼류로 취급됐던 TV나 생산하는 주제에 반도체라니, 그 당시 기재부의 이 논리대로 우리가 반도체로 나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 반도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의 도약에는 경제 관료들의 합리성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상상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파괴적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것이 절대적인 불리한 상황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고, 자동차 한 대도 만들지 못할 때 고속도로부터 깐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리더십이고, 다른 나라와 도저히 경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반도체에 올인해버린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그 결단, 그 도약은 경제 관료들의 안이한, 따분한, 고리타분한 그런 합리성에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1990년대) 세계 반도체 10대 기업 중에 5개가 일본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전자산업의 CEO를 지냈던 사람의 회고록을 보면 10개, 세계 반도체 10개 10대 기업 중에 5개가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 일본의 반도체 전성기 때 반도체는 이제 한물 갔다. 특히 메모리 분야는 한물 갔다. 오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아니라도 일본이 제조에서 워낙 강자여가지고 돈을 잘 버는데 한물간 반도체에 매달려 있을 필요 없다. 일본이 배부른 돼지로 변했다는 겁니다. 1990년대. 지금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에 일본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략적 오판이 반도체 후진국으로 일본을 전락시킨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그때부터 반도체 육성을 해서 지금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에 6개를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선택은 결국 정치인의 몫이다. 정치의 차이가 바로 이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반도체에 뛰어들었지만 반도체가 산업의 쌀인 시대는 지났다. 쌀이 아니라 생명줄이다 이제. 반도체는 쌀이 아니라 생명줄이 됐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최강의 아이언돔 역할까지 하고 있다. 한국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미국의 최전 방위선 안에 있는 것이다. 반도체는 곧 안보다. 반도체를 삼성과 SK가 만든다고 해서 민간기업 취급하지 마라. 반도체는 곧 안보다.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했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파괴적 결단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실엔 유능한 경제 관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합리적 속삭임에 매몰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신압으로 시시한 대통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제가 이 선우정 위원의 칼럼을 보면서 옛날에 이 학교 다닐 때 배운 막스 베버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천재적인 사회학자는 이렇게 그 인류의 역사 단계를 특히 리더십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분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가 신정 정치 리더십. 그러니까 뭐 무당이나 뭐 점쟁이들이 왜 무당이 있잖아요. 무당들이 지배하던 시대. 이게 중세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까지 포함됩니다. 이게 신정 정치 시대의 리더십.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것이 카리스마 리더십입니다. 절대왕정, 루이 14세 같은, 나폴레옹 같은, 또는 러시아의 짜르 같은. 그런데 18세기, 19세기에 산업혁명을 거치고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지금의 근대사회가 나타나는데 이 근대사회의 리더십은 신정정치 리더십이나 카리스마 리더십을 대체하는 합리성으로 무장한 관료적 리더십이 근대사회의 리더십으로 등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선우정 위원이 얘기했던 합리적 그 관료가 바로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그 관료적 합리성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근대사회를 이루는 핵심 리더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막스 베버는 그 이후를 보지 못했어요. 역시 사회학자라서 디스크립션 하는데 그쳤던 것 같아요. 어널라이즈에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저는 막스 베버의 이런 그 리더십의 분류, 역사적 분류가 갖는 그 적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스 베버보다는 마키아벨리의 정치에 대한 규정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두 개인데 하나는 인간으로서 어쩌지 못하는 운명, 구조 같은 포르투나다. 또 하나는 그 포르투나에 도저히 승산이 없을 것 같은 도전을 계속해서 마침내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를 무릎 아래 꿇리게 만드는 강력한 의지, 비루투다. 포르투나를 넘어서는 곳에 비루투, 인간의 의지가 있다. 그것이 정치다. 관료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그 위에 결단의 리더십이 있고 파괴의 리더십이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진정한 정치 리더십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지금 시대의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관료적 합리성에 갇혀서는 안 된다. 관료적 합리성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것을 뛰어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비루투,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모피아 출신의 관료들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 점을 제가 손호정 위원의 칼럼에 더 보태고 싶습니다. 어떤 관료도 대통령의 리더십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대통령만이 그 관료적 합리성을 뛰어넘는 역사를 열어나가는 창조적 파괴를 만들어갈 수 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